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대선생님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빠질 수 없는 주제죠. 우리 유튜버가 아직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가소롭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오늘 970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970명. 이제 30분만 더 모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네 자릿수 이제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네요. 참 감사한 마음이 큰데 저희 콘텐츠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 뭔가요? 주로 근데 학부모님들이 아마 구독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근데 영재 교육 쪽에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편안하게 좀 영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2022 영재 선발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던 게 일단 만나지 못한 게 제일 컸지만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성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듣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마무리됐으니까 편안하게 현장 스케치처럼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2년차 대학교 영재나 교육청 영재 그리고 과학고 영재 선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과거에 코로나 1년차, 2년차 때는 완전 원격으로 혹은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이 됐는데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실제 면접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형에서는 저희가 과학, 수학,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제 영재성 진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필기 시험이 가능한 것들 혹은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화상회의 솔루션을 켜놓고 학생이 그 카메라 앞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형태였잖아요. 예. 테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긴 볼 수가 없고 혹은 사전 과제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듯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2차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영재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면으로 심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마 1차 때 서류 전형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형태의 시험을 봤다면 2차에서는 아마 그걸 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합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아마 심층 면접 대면으로는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과 관련된 이제 문제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재원에 진학하기 위한 이제 문제들을 이제 모아서 문제은행처럼 만든 문제집도 있고 또 사교육 현장에서는 그 영재원 선발을 목표로 하는 학원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영재 기관들에서는 그런 사교육과 기성의 이제 문제집 속에 나온 문제들을 또 빼고선 새롭게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학생들의 정말 숨은 잠재력을 측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문제 공개해 주실 수 없죠? 우선은 공개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공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우선은 영재 문제라고 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선행이 중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저희는 어떤 영재 교육기관이든 간에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은 또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원론적인 말씀 잘 해주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선행을 하지 않고 혹은 영재 교육기관이나 영재 문제집을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심층 면접 잘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모든 시험에는 문제에 이런 요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문제든 뭐 창의성을 측정하는 문제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뭐 학원이든 혹은 가정이든 학교든 어떤 형태로든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층 면접이라면 막연하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들을 들어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영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층 면접 속에는 자기가 그 학생한테 어떤 문제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학생이 보이는 이제 창의성, 문제 해결력, 그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거든요. 실제로 심층 면접을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과학 영재도 있을 것이고 수학 영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타 어떤 영역 특수적인 분야가 있을 텐데 수학 영재 어떤 문제들이 제시되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근데 다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현실에서 접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말로써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장제의 문제 그리고 확산적 사고로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인터넷이나 시중의 문제집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이제 풀 때 학생들이 뭐 학원을 다니던 그런 문제집을 풀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수학 문제를 할지라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수학적 원리가 있죠. 그것에 대한 증명이나 그리고 답이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혹은 그 문제 자체에 모순점을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논거를 갖춰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영재 이런 측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원리가 숨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를 과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학 문제의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교과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고 그걸 이해한 아이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꼬마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로서 당연히 탐구하는 자세나 태도나 그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인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들에서 얼마나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냐, 이런 과정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과학자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라는 것은 사실은 일시에 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재원을 준비하다 보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응답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심층 면접 시기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놓는 답변이 굉장히 비슷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우선은 독창성이란 측면을 저희가 영재 하나의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또 천편일률적인 대답들은 사실 그게 높은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진실성과 그리고 이제 이 심층 면접에 들어오시는 이제 면접관들은 대부분 박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들이잖아요. 교수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에 들어서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어설픈 포장이나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차근차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선생님 영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과정처럼 준비과정처럼 예전에는 캠프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새로운 방법을 운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영재 학급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이버 영재원 같은 경우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단위 학교에서도 뭐 대면 비대면 혼합으로 많이 이렇게 영재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영재 교육 기간을 이제 이수하는 학생들이 저는 대부분 어떤 수학과학 분야에서 관심 분야나 자신이 예체능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진학이나 진로를 찾기를 이제 희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원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뭐 대학원 영재원, 중고등학교는 과학부 영재원 이런 거 아닌가요?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아, 영재학교. 영재 예. 학교. 근데 영재 학교의 진학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영재 학교. 영재 학교에 대한 뭐 최근에 유의미한 기사가 나왔다면서요. 하나 소개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 교육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한 6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 쏠림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근거 자료로 하는 게 지역 소재 영재 학교인데 실제로는 지역 외 수도권에서 뭐 3배라든가 혹은 2배 이상 이렇게 영재 학생들이 오고 있다라는 걸 좀 문제 제기를 했죠. 전국 단위 이제 영재 학교들, 인천에도 이제 영재 학교가 있죠. 예. 그리고 세종과학예술 영재 학교, 한국과학 영재 학교, 대전과학고 이렇게 이제 들이 이제 영재 교육 기관으로 이제 있고 또 이제 각 시도별로 과학고들이 있죠. 예. 근데 이 전국 단위 그 영재 교육 기관들을 보면 이제 영재 학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뽑을 경우에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에까지 가서 진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영재들이 갈 곳을 수도권 영재들이 우선 선점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어떻게 수도권 학생들이 영재학교 진학에 강점을 갖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교육 환경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에 부모의 도움이나 이런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또 그런 교육 기관도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고 그리고 근데 특히 영재 선발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지역보다는 정보 접근성이 좀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나 개선안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영재는 정말 천재적인 영재들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는 영재들도 물론 소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신화적인 믿음이고요. 저는 영재도 교육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영재라는 학생들한테 사교육이나 영조교육기관이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특별한 교육적 처지나 모범 답안이 있다라기보다는 영재에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영재 교육 기관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젝트들 속에서 영재대 학생들이 서로 동반 성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 기사를 정말 저만의 관점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풀어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 영재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영재로 판별을 받으시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IQ가 높다거나 굉장히 창의성이 높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같은 관심과 같은 열정과 같은 방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식 수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현상 기반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영재 교육기관에서 영재 학생들과 20주 정도의 프로젝트도 많이 운영하셨고 그 산출물 대회도 지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대회에서 입상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많은 상도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 영재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약간 스폰지 같이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런 학습 흥미가 높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조심히 스키시키
시키지 않은 공부를 막 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이렇게 산출내 하는 거에도 적극적이었다. 정의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도 영재 아이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는 상당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영재들이 많아요. 저희 괴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재 학교를 준비하고 영재 교육의 기간에 진학을 준비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간의 만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면 그게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근데 학원에 이렇게 영재 교육기관에 사교육 두드리고 테스트를 받고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공교육에서도 여기 기사에 뭐 영재 발굴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되게 공감 가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도 혹은 교육청의 어떤 센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테스트를 받고 학부모가 이렇게 1대1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역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그런 학부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대성쌤이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학부모님들한테 꿀팁을 주셔요. 학부모님들. 우선은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해서 근데 좋은 수업들이 많이 이제 온라인에도 있고 뭐 유튜브에도 찾으면 있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정보 접근성은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자료들도 모으고 좋은 영상들도 좀 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이라면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영재로 성장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러한 환경, 그러니까 그 영재로서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준다면 부모님이 어떤 아이한테 지식을 주입하거나 이끌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지식의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성취, 자발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2년 영재 선발 현장 스케치에 대한 대성쌤과 저의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